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 원을 넘기며 작년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건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24시간 365일 통합대응단을 가동, 범죄를 신고해 10분 내 긴급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고 즉시 차단, 수사, 환수로 이어지는 골든타임 체계,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실태를 진단하고 실효성이 있는 건절 방안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범죄 예방 전문가로 범죄 심리분석 자문위원을 역임하셨던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청 최장기 인터폴 계장 출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명사인 김미영 팀장 조직 등 해외 도피사범 2천여 명을 체포한 국제공조수사 전문가시죠.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철저하게 건절돼야 되는 범죄인데요. 곽 교수님, 먼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06년 정도에 이제 시작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에 우리 땅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어느 정도 이제 소개가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상당히 좀 어눌한 말투, 조선족의 말투,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갖다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TV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기도 이제 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거기서도 누군가를 갖다 이제 사칭을 하고 겁을 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한 해가 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초지능형 범죄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떤 겁니까? 기존에 네. 이렇게 대출 사기형 또는 기관 사칭형 외에도 네. 어떤 수법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그 7월 말까지 통계를 낸 걸 보면요.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피해를 당한 액수가 7,766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제 1,000억 이상씩 피해를 봤다.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이제 추정을 해볼 때 1조를 갖다 이제 넘고 이제 1조 2천억 이상도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 2024년 이제 5월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보다 더 이제 지능화된 그런 어떤 범행 수법들요. 예. 그래서 이제 악성 앱을 갖다 이제 깔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휴대폰을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마치 이제 자기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이제 버리는 그런 어떤 좀비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 휴대폰 안에 있는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 거래 관련된 그런 어떤 인증번호들 다 탈취해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게 하고 결제를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피해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AI를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목소리까지 마침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 그걸 갖다가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에 그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으면 네. 그걸 갖다 한 뭐 3초나 5초 정도 그 목소리만 있으면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목소리를 갖다가 뭐 흉내내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또 쏘기는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피해를 갖다가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AI로 또 추가된 그런 또 수법이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악성 앱이 깔리는 이렇게 해서 좀비 폰을 만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 과장님 일단 보이스피싱 하면은 이 조직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중국, 태국 또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로 해외에 거점을 두는 이유. 물론 뭐 상식적으로 보면 국내에 있으면 잡히니까 해외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사실 대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만에서 시작이 됐는데 대만에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대만에 있던 조직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많은 범죄를 일으켰고 저희가 보이스피싱 초기 보면은 그 중국 동포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중국 조직들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네. 고용을 해서 한국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 조직들이 필리핀이나 태국 약간 그쪽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갔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거점을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크고요. 한국에 있으면 바로 검거가 됩니다. 예. 경찰들이 수사 잘해서 바로 검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서 이제 있는 거 해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실 예. 때 대만, 중국, 뭐 필리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범죄를 저지르는 핵심 주범은 한국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초기에는 그게 중국 대만 조직이었습니다. 대만 조직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중국 도포를 고용해서 한국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최근에는 한국인 조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 조직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최초에는 그것도 한국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더 놀라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외로 나간 범죄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 수사기관의 현지시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정 과장님께서 인터폴이면서 한국 경찰이신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한국 경찰이면서 인터폴이 부서에 근무를 한 겁니다. 네, 최장기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역량을 또 발휘하셨는데 공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체계도 좀 궁금합니다. 예, 공조 수사는 우리나라 이제 수사기관들이 공조할 내용을 저희 이제 인터폴 부서인 그 경찰청에 있는 인터폴 부서가 있습니다. 예. 인터폴 국제공조과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인터폴 회원국들과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다시 또 요청을 받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검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숨어든 외국 범죄자에 대한 검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국 기관의 수사기관에 인터폴로 협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줍니까? 영화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겠는데 단지 영화일 뿐입니까? 실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 줍니까? 그게 그 국가별로 다릅니다. 국가별로 다르는데 제가 뭐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잘 협조가 되는 국가도 있고 예. 뭐 거의 뭐 전혀 안 되는 국가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해서 그런지 국가를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자,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것이 김미영 팀장입니다. 하는 이 조직을 2021년 필리핀 현지에서 근거를 하셨는데요. 총책인 박 씨, 그러니까 실제로는 김미영 팀장이 아닙니다. 박 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지 8년 5개월 만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당시 근거 상황을 좀 설명을 주신다면 결정적인 또 근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또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그
필리핀의 그 김미영 팀장 예전 조직원들이죠. 예전 조직원들이 잇따른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말 정도에 됐고 저희가 2년 정도 추적을 해서 필리핀에서 이제 총책 포함 총 8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책만 검거한 게 아니라 다른 그 유인책이나 뭐 정산 담당 등 이렇게 총 8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라는 방식은 첩보를 수집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첩보를 수집하는 네. 팀이 있고 현지에서 그 첩보의 그 진위를 파악하는 또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은 첩보를 수집을 하고 한 팀은 첩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을 이제 수백 번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을 했고 그래서 그 김미영 팀장을 잡을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그 현지에서 저희 코리안 데스크가 김미영 팀장과 유사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한인 맞대를 하고 있다. 예, 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한국 경찰도 투입이 됐던 거군요. 예, 저희 필리핀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한국 경찰이 있습니다. 예, 총기 사건이 많이 나고 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현지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코리안 데스크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첩보였고 그리고 좀 미행을 했습니다. 미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맞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네. 곽 교수님 정말 한동안 참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근데 이 김미영 팀장 일당의 범죄 수익 어느 정도 됐던 겁니까? 예, 뭐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는 현실로 쉽지 않은데 김미영 팀장을 내세운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센터를 갖다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 또는 뭐 통장을 갖다 모집하고 뭐 현금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하부 직원들인데 이런 뭐 사람들 포함해 가지고 한 4조 원 정도의 그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이제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추정해 보면 한참 피해 액수가 이제 높아졌을 때는 뭐 일주일에 40억 정도의 범죄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을 직접 계획을 하고 운영을 했던 그런 어떤 상부 조직원들 같은 경우는 약 400억 이상의 그런 어떤 범죄 수익을 갖다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계산한 거고 실제로 이 범죄 수익의 정확한 것은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고 개인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당한 액수가 뭔지 이걸 갖다 전체를 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 계산하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적어도 400억 이상의 범죄 수익을 거둬들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뭐 400억이든 뭐 4조 원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지만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나 환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단 외국에 송금된 그런 어떤 범죄 수익금을 우리가 이제 환수하기는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송금되기 전에 그 국내에 있는 은행의 통장에 그 돈이 머물고 있다면 남아 있다면 그걸 갖다가 뭐 계좌 지급 정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 돈이 해외로 이미 송금이 된 이후에는 다시 돌려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가 환수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피해를 입은 각 개인들에게 과연 그 돈이 언제쯤이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도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더 충격적인 것은 정 과장님 이 김미영 조직입니다. 일망타진됐다고는 하지만 총책인 박 씨가 전직 경찰이었다. 이게 너무나 또 충격적입니다. 또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거 뭐 필리핀에서 누가 또 도와준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탈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박 씨가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로 밀항을 시도했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행방은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추가를 갖다 드리면요. 이게 한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그 상황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제 필리핀에서 있었고요. 그것도 필리핀은 이제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리핀의 그 이민청 이제 수용소 이제 거기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 수감되어 있던 다른 한국인 그 마약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과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오토바이 같은 그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탈출을 한 걸로. 강 교수님 그런데 이런 중범죄자가 신속하게 범죄인 인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방법이 뭐냐면 해외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내에 송환되는 것을 갖다가 막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 필리핀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그 필리핀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먼저거든요. 그것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그런 이유로 현지의 뭐 교도소 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이민청 수용소 여기 있으면서 기회를 노려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네. 그래도 코리아 데스크도 있는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 교수님, 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이런 정말 중범죄자들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피 같고 살 같은 그런 돈을 정말 불법한 방법으로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는 건데 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보면 보통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뭐 1년 6개월 정도 징역을 살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일반적이다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많은 한 3년 정도 예. 처벌을 받는 그런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일 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던 이제 총책의 경우에는 이제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 그래가지고 뭐 가정이 파탄되거나 심지어는 이 괴로움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어떤 한 개인 내지는 그 가족의 인생이 파탄이 나는 이런 고통을 비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 교수님 말씀대로 중범은 뭐 20년형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3년형을 받은 잔당들은 또 나와서 얼마든지 이런 이 재범 확률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 과장님 또 이 김희영 팀장 조직을 일망타진했던 것 외에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장기형이 선고됐던 이른바 민준파 이 조직도 근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민준파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고 어떻게 근거를 하게 되셨는지요? 민준파 조직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네. 저희가 도와드린 거는 그 현지에서 검거하고 송환하는 부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파 조직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5년 동안 그 가로챈 금액이 108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송환이 됐고 민준파 조직 최모 씨에게는 징역 35년 그리고 추징금 20억 원, 부총책은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이런 범죄가 계속 확대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또 범죄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큰 조직으로 확대되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처벌 수위를 강 교수님 더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초창기보다 점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법들이 진흥화되고 교묘화되고 굉장히 좀 악랄해진 이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갖다가 고려해 가지고 양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피해를 갖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뭐 지금보다는 분명히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하고 특히 지금은 전 연령대에서 벌어지지만 한때는 또 주로 이제 고령자분들의 이 노후 자금까지도 이 보이스피싱으로 다 틀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양형 문제 어느 정도가 좀 더 조정돼야 되는 적정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그 범죄로 얻는 이익에 비해서 처벌이 가벼우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고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검거돼서 들어갔다 온 사람은 더 경험이 쌓입니다. 검거가 안 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는 안 나올 정도의 그 정도의 그 형이 가해져야 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형위원회에서 더 좀 글쎄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정도 수준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 과장님, 김미영 팀장 또 민준파 외에도 쌍영수 일당으로 불리던 조직도 검거하셨는데 다양한 또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조직. 여하튼 이런 조직들이 해외에 있다는 건 그만큼 검거에 난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점들이 특히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검거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히 어려운 건 어떤 걸까요? 일단 법 체계가 다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도 이 두 나라를 거치면 많이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잘 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우선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경찰의 마음을 먼저 얻자. 마음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요청하는 그 사항을 공조수사 사항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도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해줍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네요. 예, 신뢰를 쌓아야 믿어야 이제 다음 스텝이 가능하니까요. 현지 이제 사법당국 그러니까 뭐 경찰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또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중국이든 검찰 조직도 있을 땐 사법당국이 있죠. 현장에서는 어떤 또 노력을 좀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협력의 방법이라든지 예. 있었을까요? 협력은 이제 주로 저희 경찰도 했지만 이제 이민청하고 공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 가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 이민법 위반으로 저희가 검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수사기관 그리고 정보기관과의 평상시에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원칙이 서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수사 정보를 얻었으면 또 우리도 필요한 걸 갖다가 주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전략 예. 이런 것들을 적절히 구사를 해가지고 상대 국가에서 우리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수사하는 게 상당히 자기들도 도움이 된다. 이걸 갖다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 정보통신 강국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휴대폰을 갖다 만드는 제조 회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이용한 그런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어떤 그 실력이라든지 노하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와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수사 협력 기관의 이 또 역할도 있겠지만은 국력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국격과 국력이면은
외국 이런 사법 공조 또 수사 협조에 대해서 대부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협력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상당히 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이제 들어가면은 실제로 거기에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버 범죄에 수사하는 그런 어떤 전략, 그 노하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수사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외국의 수사기관들이 좀 배우거나 자기들이 이제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경찰을 그냥 저희 그냥 동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경조사 있으면 경조사도 챙기고 그리고 기념일 같은 거 있으면 뭐 결혼 기념일 생일 그때도 자그마한 또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외국인이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뭐 딱딱하게 꼭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휴민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협조를 해외 수사당국으로부터 잘 끌어낼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이스피싱 외에도 총기 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리아 데스크, 한국 경찰들이 나가 있는 게 상당히 또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좀 이렇게 이 조직 내에서도 정 과장님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총책. 전체를 다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 또 콜센터, 전화를 거는 쪽, 또 현금 전달책, 또 통장 모집책 등으로 이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또 모르는 또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총책은 말 그대로 이제 전체 그 조직을 이제 아우르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뭐 두목, 범죄 조직의 두목, 역할이고 콜센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직접 전화를 이제 거는 사람이다. 예. 전화를 걸어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최근의 경우를 보면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거죠. 예, 해외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장 모집책이라는 것은 예, 돈을 받을 때 이제 보통 대포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그 대포 통장을 이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현금 인출책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은행에서 이제 현금 인출하는 사람인데 예. 또 요즘엔 특이한 게 암호화폐로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인출책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암호화폐로 일정한 금액을 보내라 하고 암호화폐 계좌가 없으면 계좌까지 만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젊은 연령대에 예. 피해자들에게는 아마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새로운 수법까지도 생겨난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점조직입니다. 가장 근거가 어려운 단계, 어려운 이 지점에 있는 조직은 또 어떤 형태입니까? 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제 총책이 검거하기 가장 어렵죠. 총책은 이제 검거될 경우 형이 가장 무겁고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또 범죄 수익으로 인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도 마련해 놓고 자금도 항상 은신할 수 있는 자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강 교수님.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제 핵심은 대부분 해외에 있다. 방금 전에 이제 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책. 뭐 이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는 해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전달책이나 통장 모집책은 주로 이제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제일 하단부에 있는 현금 전달책은 잡아봐야 전체적인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네. 만약에 현금 전달책이 이제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되면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마치 이제 뭐 도마뱀이 이제 꼬리를 자르게 하는 그런 어떤 수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간에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장 계좌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그 조직의 규모나 그 활동이나 어떤 구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정 과장님. 예. 상식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입금을 하면 그 돈을 뽑아서 현금 전달책이죠. 이제 해외로 범죄 조직으로 송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조직의 정확한 규모 또 위치 이런 걸 알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았을 때 또 조사를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 현금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좀 노인이거나 상황 판단을 잘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 전달책 검거가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조직으로 들어가는 돈을 일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 차단할 수 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일단 현금 전달책 검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이 현금 전달책, 인출책을 검거를 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또 조직은 이거와는 다르게 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예. 추적해서 검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약간 이 자금 전달책에 대해서도 그대로 기능을 살려놓고 해외와 연락되는 그 조직과 연락되는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경로를 추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각 교수님. 네. 이 현금 전달책으로 이제 모집 공고를 뭐 비밀리에 낼 때 보면 상당히 이게 고액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심지어 대학생들 또는 노인들 이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근거가 됐을 때 단순 범죄자로 취급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쁜 행위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참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뭐 한국 이제 대학생들이 특히 뭐 학기 중에도 그렇지만 특히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같은 그런 때 그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이제 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제 이용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제 하고요. 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 번 하다가 자기는 단순하게 돈을 갖다가 뭐 전달해주는 그런 정도 역할로 알았다.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책임이 좀 덜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는 일이란 걸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 그런 어떤 행위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됐을 때는 점점 이제 책임이 무거워지고 법적으로 실제로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보면
뭐 국내 여러 이제 법인에서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무죄 내지는 좀 책임이 덜하다 이걸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지 자기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과 상담하자 그런 뭐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자칫 범죄의 수렁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 과장님, 보이스피싱 범죄가 돈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뭐 1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올해의 예상 추정 통계를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폭과의 연결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게 해외 조폭입니까? 국내 조폭입니까? 네, 국내 조폭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쉽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범죄자들이 몰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 조직폭력 폭력 조직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하기도 하고, 제가 본 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폭력 조직을 보긴 했습니다. 정말 나쁜 짓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위에 또 조폭 조직이 있다. 돈 냄새를 맡았군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조직을 협박을 해서 돈을 또 뜯어내는 폭력 조직이 있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스 범죄 조직을 소탕할 때 조폭 조직까지도 같이 소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같이 연루됐으면 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 과장님,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되는 기준입니다. 50억에서 5억으로 이제 기준이 낮아졌는데 이걸 낮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터폴 적색 수배를 설명드리면 범죄자가 이제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에서 범죄를 하면 우리나라 체포영장은 사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폴 회원국들이 서로 상의해서 만든 게 인터폴 적색 수배입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있으면 발부가 됐으면 해외에 있는 한국인 범죄자를 검거해서 국내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 발부 기준이 경제사범의 경우에 피해액이 50억 이상이어야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 기준을 이제 5억으로 낮췄습니다. 그 개정한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50억 원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현실화한 거죠. 현실화했고, 그래서 이제 5억 원부터 49억 원까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검거해서 국내로 송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까지도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의 변경까지 이루어진 상황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범정부 통합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된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건절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 교수님, 정부가 이 보이스피싱 건절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방과 선제 대응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보이스피싱을 그동안에는 수사기관, 경찰,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뭐 이동통신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조직들이 함께 이제 통합 대응단을 갖다가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이번 조치의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 경찰에 112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받은 지 10분 이내에 그 계좌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 차단을 그 휴대폰 번호 뭐 이런 것들을 긴급 차단을 하고요. 그것과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좌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갖다가 이제 신고하고 싶어도 네. 뭐 밤늦은 시간 그리고 또 이제 주말 이럴 때는 이제 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대응단이 만들어지면서 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제 피해 신고를 하면 바로 여러 가지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 보면 대량으로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고 그 이제 응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돈을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든지 통신 회사를 갖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보이스피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뭐 지고 그러지는 않았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회사들도 예.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복하는데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현재 이제 제도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통합 대응을 하고 내용을 보면은 통신사의 경우에는 이상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또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금융기관에도 이상한 뭐 출입금 이 움직임이 포착될 때는 그것을 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또 배상하는 시스템도 이번에 이제 갖추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제 실효적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피해 당하는 분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부의 이 대응 또 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좀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언을 좀 해주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관여는 해주지 않고 있고요. 예. 제가 기회가 돼서 사실 뭐 의견은 내기는 했습니다. 네. 내기는 했습니다. 의견을. 정 과장님이 직접 가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게 또 청취자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경찰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이번 대책에 담긴 통합 대응단 출범은 이 기존 수사 체계하고 좀 어떻게 또 확연히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기존엔 또 여러 조직이 같이 있다 보면 사실 책임이 좀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이 대책은 경찰청 중심으로 운영을 한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죄가 낮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한다는 것도 굉장히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인력도 생각합니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주 인력을 늘려서 예.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 고령자분들은 대응을 못하고 빨리 또 신고를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통계적으로도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곽 교수님 근데 네. 이번 대책에 보면 무과실 피해자 배상 책임 법제화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듣기로는 참 고마운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은행이 자발적인 송금 행위를 간파하기 어렵고 또 이렇게 되면은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과실이 없다면은
돈을 배상해 주겠다 이러면 좀 경계심이 풀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속아 넘어가도 배상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런 가능성은 뭐 충분히 이제 존재하고 네. 뭐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 발생하는 크게 이제 뭐 3단계를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뭐 문자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내고 그러면 그 문자를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동통신 회사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갖다 이제 송금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뭐 금융기관이나 이제 통신기관들이 그런 어떤 이상 징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사전에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 행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사전에 준비하고 이제 마련했다면 이런 피해를 갖다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뭐 해마다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그 수익 중에 이제 일부분을 자기가 개인이 아무런 이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그런 어떤 뭐 사정 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일부나마 뭐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여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동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그 대량 문자가 전송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갖다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런 대량 문자가 만약에 이제 보내달라고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 뭐 문자의 내용이나 이것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걸러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전 초기 단계에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갖추고 하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렇게 뭐 활동을 하면서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지금 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은 뭐 금융기관과 이제 이동통신회사도 함께 이제 좀 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배상받기까지 법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을까? 이게 복잡하고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금융기관과 이제 이동통신회사들과 또 이제 이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나 이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이런 피해를 갖다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정 수준을 잘 또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서 또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정 과장님 이게 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책임이 이제 강화되는 이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다. 이 왜 책임을 우리한테도 넘기느냐. 우리가 무슨 보이스피싱 조직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오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발전되고 있고 사실 개인 혼자만의 대응으로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그 무과실 피해자 배상 책임 법 제안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법원 판례도 보면 은행의 모니터링 의무를 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은행이 그냥 은행 업무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고객에게 잘못 송금한 거를 좀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최근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좀 실효성이 있고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는 동거래가 없던 고령자가 상당히 고액이 어떻게 전송됐다든지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든지요. 그런 어떤 과정도 또 확인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정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곽 교수님. 보이스피싱의 이제 핵심 범죄 도구가 대포폰.
네. 그러니까 이제 출처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악성 해킹 앱. 이게 이제 깔려서 마치 좀비폰처럼 이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이걸 갖다 이제 공동으로 민간 합동으로 이제 이런 기술을 갖다 좀 개발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범죄 현장에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범죄 수법들이 개발이 되면 그걸 또 수사할 수 있는 또 이제 수사기법들 개발하고 또 그 수사기법을 피해 나가려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범죄 수법들을 또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이미 발달된 그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이걸 갖다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포폰이나 이제 악성 해킹 앱을 원천 차단을 해버리면 정말 이런 피해를 갖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실용화해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술 수준까지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많은 역량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좀 적극적으로 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정 선생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악성 해킹 앱에 대항하는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중저가 폰까지도 이제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대응 방안도 나오고 있고 하나는 또 이제 대포폰의 경우에는 분명히 영업소를 통해서 불법적인 이 대포폰이 개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영업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악성 앱 방지를 위해서는 저는 외국 사례도 있는데 예.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모전처럼 개발할 수 있는 공모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많은 혜택을 주고 보상금을 주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주도해서 해도 되지만 그럼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회장을 오픈해 놓고 보이스피싱에 가장 적합한 막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앱을 개발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보상금을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예.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경찰청과 연계한 사이버 보안관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요. 예. 그런 다양한 방법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더 악성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정 과장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셀프 감금시키는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당신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들도 위험해진다. 예. 라고 속여서 휴대폰을 끄게 합니다. 끄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제 휴대폰을 사게 합니다. 사게 해서 그걸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텔로 숙박하게 합니다.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가족과 지인들과 단절시켜서 거기서 얻는 각종 정보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기고 범죄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걸 따른단 말입니까? 그걸 한번 이 범죄자 말이 맞다고 믿은 사람은 그게 완전 끝날 때까지는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완전 일종의 심리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 수법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좀 정신적으로 깨어나고 각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조종하고 이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고립을 시키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하고 피해자 사이의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갖다가 길을 갖다 꺾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지시나 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 통장이 지금 범죄에 악용이 돼가지고 지금 심각한 피해가 지금 피해자가 뭐 몇백 명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데 당신에게 한번 기회를 갖다가 주고 있는데 예. 왜 내 말을 갖다가 따르지 않냐. 당신이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전화를 끊는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자기를 갖다가 체포하러 온다. 이런 거에 대한 극도의 이제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히 기가 꺾이게 됩니다. 이 기싸움에서 이제 지게 되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수사기관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믿고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갖다 그대로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로봇처럼 따라할 수밖에 없는 예.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사실 이 국가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계좌를 돈을 갖다가 이체를 하라든지 또는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잠깐만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든지 아니면 다른 PC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공식 기관의 그 홈페이지나 그 전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의심이 날 때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아끼는 그런 사람 적어도 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야 이런 전화가 오고 제의가 왔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묻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제압이 당해가지고 이런 그 적극적인 저항 노력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박 교수님,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이런데 이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확 하고 이런 가스라이팅에서 깨어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방금 전에 3명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그 과정조차도 못 가는 사람들은 이걸 순간에 확 하고 깨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약간이라도 의심이 나는 그런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묻든지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점점 심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지배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초기에 차단을 시키는 그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초기에 심리적인 기싸움에서 지고 네. 그 사람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당신이 지금 범죄 연루가 돼가지고 굉장히 구속을 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봐주고 있다. 그러면서 빨리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는 이 녹취를 하고 할 때 제3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법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 셀프 감금을 하는 걸 못하게 하거든요. 정 과장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가스라이팅에서 빨리 확 깨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들은 사실 전화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전화 받을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가예요. 네. 전화 이제 사람 하는 목소리만 봐도 어떤 성향인지 금방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선뜻 이제 이해는 안 가는데 피해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잠깐의 멈춤.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거나 긴급했을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포즈를 하고 멈추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무섭거나 이상한 전화는 바로 끊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확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 과장님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아플싸 왜 그랬을까. 그래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들이 또 많다고 하는데, 피해자 구해자를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좀 심리 상담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그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속았을까 하는 그런 수치심 또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예,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금전적인 이제 피해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이 이루어져야 사실 완전한 이제 피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그리고 충분한 심리 지원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柯 교수님. 네. 20대부터 70대까지 한때는 이제 고령자들이 주로 이제 주요 타겟이 피해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전 연령대입니다. 연령별로 좀 취약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인지, 그렇다면 이 연령대에 맞춰서 효과적인 예방 방법 또 교육 방식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지금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20대 이하의 남성들이 피해를 갖다 좀 더 많이 당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일이 소위 말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기관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좀 두렵게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젊은 층 같은 경우 피해를 당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런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마트폰 같은 인터넷 기술 이런데 정보통신 기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갖다 이제 많이 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악성 앱을 갖다가 깔아라. 지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까 그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계좌에다가 돈을 갖다가 보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악성 앱을 깔고 인증번호를 누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다가 오히려 피해 액수가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60대 같은 경우에는 60대의 여성 노인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이 외부에서 사회적이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이제 어느 정도 네. 안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주부로 이제 사셨던 분들이 이런 범죄 수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모르고 또는 전화에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만 쉽게 믿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바로 이제 자식이나 이웃이나 누가 바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거나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네. 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동영상 같은 거, 짧은 동영상, 쇼츠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온라인으로요. 이런 네. 범죄 수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려주는 그런 어떤 홍보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면 60대의 이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범죄 수법 이런 걸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듣기 쉽게 사례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가지고 예. 최소한
뭐 돈을 보내라든지 뭐 뭘 갖다가 정보 누르라고 한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주변에 알아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이 연령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좀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잘 전달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 과장님, 경찰청이 숙박업소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하고 생활 밀착형 홍보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예방 포스터를 숙박업소에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홍보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숙박시설 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이 수법을 알게 되면 숙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같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한 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숙박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검토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숙박시설 종사자들이 우선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절대 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이 보이스피싱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두 분께 더 이상 이제 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수사기관이나 정부 또 국민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두 분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 과장님부터요.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직을 이제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거점 조직원 검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구조로서는 그 기본 업무를 하고 보이스피싱 업무를 좀 더 또 신경 써서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가 좀 가중이 되고 성과가 크게 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이 경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면 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각 교수님께서는요? 네. 누구나 보이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화든지 아니면 연락을 왔을 때는 항상 일단 의심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식적인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을 생활을 해서 피해를 갖다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 수법들 이런 것들을 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런 수법을 들은 사람들은 그 비슷한 어떤 요구가 왔을 때 거부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국가와 함께 총력으로 나서야 될 때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재용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